지금 여러분께서는 CFBC 광주 가톨릭 평화방송 함께하는 세상 오늘을 듣고 계십니다. 네, 어제 헌법재판소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했습니다. 헌법재판관 9명 모두 이상민 장관이 이태원 참사 사전 예방과 사후 대응 과정에 헌법이나 관련법을 위반한 게 없다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는데요. 오늘 톡쏘는 정치 이야기에서는 이 이야기를 중심으로 한 주간의 우리 정치 현안 김성수 시사평론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평론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김성수입니다. 네, 평론가님 어제 헌재에서요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탄핵 심판 청구를 기각했다라는 소식 들려왔는데 이 뉴스부터 한번 짚어볼까요? 예, 지금 탄핵 관련해서 167일간 지금 탄핵이 관련된 과정들이 진행되었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을 특히나 유가족들은 숨죽여가면서 어떤 그 판결이 내릴지 기대를 하면서 기다렸습니다. 사실 시간이 굉장히 오래됐기 때문에 그 오래된 기간 동안 받은 상처는 뭐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겠죠. 그렇지만 그 결과적으로 국가는 공직자들을 그 기소해서 재판에 넘기기도 했지만 구속된 사람들은 모두 뭐 보석이나 기타 등등 무혐의 불송치 등으로 다 풀어주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헌법재판소에 어떻게 보면 최종적인 결론이 내려지게 된 것인데 거기서 전원일치 기각이라고 하는 그런 판정이 나오면서 특히나 유가족들의 절망은 굉장히 극심한 그런 상황인데요. 예. 이렇게 그 탄핵이 기각됐기 때문에 국무위원으로 헌정사상 처음 탄핵 심판대에 섰던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입안 가득 활짝 미소를 물고 업무에 복귀를 했고요. 뭐 별개 의견으로 사후 대응과 발언 등이 국가공무원법 위반의 소지가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었지만 그 정도의 위반 갖고는 장관을 쫓아낼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도대체 네. 어느 정도의 범죄를 저질러야 장관을 쫓아낼 수 있다는 얘기인가 하는 또 다른 질문을 안게 됐는데요. 검찰이 대통령과 짬짬이를 하면서 사실상 국무위원회에 대한 수사를 갖다 하지 않을 경우 그러면 공수처도 이렇게 무기력한 상태에서 대통령이 마음먹지 않는 한 장관은 해임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예. 자, 말씀하셨습니다만 일부 헌재 재판관들은 사후 재난 대응이 국가공무원법상의 성실 의무 위반이라고 판단도 했습니다만 큰 틀에서는 탄핵 사유까지는 이르지 못한다라는 취지의 판결을 하는데 동조를 했는데 자, 그렇다면 앞으로 이런 참사가 생겼을 때 과연 누가 책임을 진다는 것인가에 대한 물음표가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혹자는 이런 판결을 놓고 헌재가 대한민국을 야경 국가보다도 못한 무책임한 정부가 가능하게끔 만들었다라는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정부가 그 세금으로 운영되면서 해야 될 가장 최소한의 그 일이 치안을 유지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거거든요. 예. 그것조차 못한다면 정부는 정부의 가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부는 윤석열 정부가 수립된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사고와 참사들이 이어졌습니다. 여기에 공통점을 발견해내지 못한다는 게 지금 현재 사법부의 정말 절망적인 상황인 것이죠. 사법부가 들여다보고 있는 것은 법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법전을 통해서 범법 행위가 특정이 되어야지만 그 법을 특히나 검찰 등의 사정기관으로 징벌할 수 있는 경우에는 사정기관한테 맡겨야 된다 이런 입장이에요. 예. 그러면 그런 법이 규정하지 못하고 있는 구멍들은 도대체 어떻게 메꿀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법이라고 하는 건 최소한의 규약이지 사실은 모든 것들을 전부 다 그 법안에 결정해 놓지 않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이렇게 그 정치적인 어떤 행위들을 통해서 국가와 국민들에게 큰 영향을 끼치는 그런 사람일 경우는 정치적인 이유에서 그 자리를 물러나기도 하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기 위해서 탄핵 제도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헌법의 전문가라고 하는 헌법재판관들이 이 탄핵이라고 하는 그런 그 제도를
오도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법 전문가들의 지적까지 나오고 있는 것인데요. 다시 말해서 이 헌법재판관들은 법으로는 징벌할 만한 것이 없다라는 말 뒤에 숨은 것이 아니겠느냐. 결국은 같은 판사라고 하는 이상민 장관이 판사 출신이잖아요. 그렇죠. 같은 판사라고 하는 그런 동질감에다가 또 덧붙여서 지금 권력에 대한 두려움을 면피할 수 있는 핑계거리로 법을 내세운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자, 선거 직후에 헌재 밖에서 극우 단체들은 이태원은 북한 소행이다라는 주장까지 했습니다. 과연 법은 이런 주장에 대해서 어떤 징치를 할 수가 있나요? 참사 유가족들은 정말 분노해서 결국 보수단체와 그 충돌 직전까지 갔는데요. 국민의 분열은 극단으로 치달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이제 유가족들은 믿을 게 특별법밖에 없다고 하는데요. 특별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해도 수사 주체가 검찰입니다. 그러면 수사하겠습니까? 결국 대한민국은 지금 무정부 상태를 그대로 방관하고 있는, 그리고 이 무정부 상태를 막을 수 있는 그 어떤 시스템도 없다는 사실을 입증한 것입니다. 네. 자, 이번 헌법재판소 판결에 대해서 여야의 반응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는 점도 좀 주목해봐야 될 대목인데, 자, 그도 그지만 대통령실의 논평도 상당히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대통령실은요, 대통령 장모 구속에는 말을 아꼈어요. 사법부를 존중한다는 얘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헌재 판결이 나자마자 거야의 탄핵 소추권이 남용된 것이다. 그래서 국민 심판을 받을 것이다라고 사실상 야당을 협박했습니다. 여당에서는 민주당이 재난 상황 대응에 먼저 노력해야지 이런 식으로 정쟁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고 했는데, 국회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게 정쟁인가요? 정쟁이란 말을 갖다가 너무 함부로 막 사용하다 보니까 진짜 뭐가 진짜 정쟁인지 예. 가늠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지금 사법부가 사망한 날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결국 여당이 정치 공세를 갖다 하는 것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요. 진짜 부끄러워할 사람들은 저는 언론이라고 생각합니다. 언론은 헌재의 판결이 나오자마자 대서특필을 하면서 이제 민주당이 역풍을 걱정해야 된다라고 경고를 했는데요. 지금 언론이 해야 될 게 지금 민주당의 역풍 부는 걸 조장하는 일입니다. 지금 냉정하게 따져보십시오. 헌법 재판관들의 판결에도 이상민 장관이 얼마나 부적절한 일을 했는지가 낱낱이 적혀 있습니다. 공무원법 위반이라고 하는 입장을 낸 소수 의견이 무려 3명의 재판관에서 나왔습니다. 이 공무원법 위반은 검찰이 수사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에서는 이런 것들을 제대로 보도하지 않고 민주당에게 역풍이 불 것이다라고 기사를 뽑아냈는데요. 역풍을 불라고 기우제를 지내고 있는 언론, 참으로 권력의 워치독이 돼야 되는데 권력의 침견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안타깝습니다. 자, 이번에는 서울 양평강 고속도로 관련한 이야기 좀 나눠보죠. 여야가 26일, 그러니까 오늘이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일가에 대한 특혜 의혹이 제기됐던 서울 양평강 고속도로 사업을 두고 정면으로 지금 치닫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 국토위에서는 아직까지도 공방이 지속이 됐는데요. 민주당은 이 국토부의 이런 결정들과 또 원희룡 장관의 처신에 대해서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몰아붙였습니다. 실제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의 사과를 요구했고요. 국토부의 불성실한 자료 제출도 질타당했습니다. 실제로 국토부는 누리집에는 53건의 문건을 적극적으로 공개를 하면서 국민들에게 알려나가겠다라고 얘기하면서 국회에는,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는 자료 제출을 정말 불성실하게 하고 있어요. 네. 핵심 자료는 공개가 누락돼 있고 자료는 이게 조작된 거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특히 과업 수행 계획서 같은 경우는요, 이제 누리집에 공개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누가 손을 댄 흔적이 역력하다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장관을 엄호하기에 바빴는데요. 오늘 또 원희룡 장관이 굉장히 부적절한 발언을 또 했습니다.
이해찬, 이재명 지시로 거짓 선동을 민주당이 하고 있다. 그것에 의해서 지금 이게 작동됐다라는, 이거는 사실은 뇌피셜이죠. 아무런 증거가 없지 않습니까? 예. 이성과 상식의 수준에서 문답을 주고받을 수 있지 못하게 만든 것은 이해찬, 이재명 지시에 의한 공작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이게 장관이 돼서 나올 이 얘기가 아니거든요. 이게 국회에서 질의에 응답하는 장관이 예. 이제는 자기만의 상상에 의해서 민주당 고문까지도 정치의 현장으로 끌어나와서 질타를 하게 되는 상황. 이거 굉장히 부적절한 상황입니다. 정부는요, 국회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정말 안타까운데요. 마땅히 행정부의 그 정책에 대해서 국회가 감시하고 비판해야 되는 거고, 그런 감시와 비판에 대해서 성실하게 해명을 하는 자리입니다. 지금 그 해명을 하지 않고 이렇게 정쟁으로 몰아간다거나 무슨 또 검찰에서는 수사를 운운한다거나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국회에 부여돼 있는 정부에 대한 감시 기능을 마비시키고 있는 그런 행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국민의힘이 국회의원 가상자산, 그러니까 코인 보유 및 거래 내역 신고 내용을 공개를 한 국회 윤리특위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는데, 이게 뭐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 진짜 정말 어이가 없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은 분명히 정당이잖아요.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의회에서 활동을 합니다. 그런데 동료 의원들을 특히 동료 의원들과 이제 본인까지 포함한 국회의원들을 윤리적으로 합당한 일을 했느냐를 따져 물을 수 있는 그런 기구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자기가 잘못한 일을 벌을 내릴 수 있는 그런 일종의 또 다른 감시자 역할을 하는 그런 기구라는 거죠. 근데 그 기구를 검찰에 고발을 했어요. 이유는요, 지금 가상자산을 11명의 의원들이 자진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진 신고 내용을 언론에 공개를 한 거예요. 공개하면서 이해충돌 사유가 있는 의원들이 최소한 5명 이상이 된다라는 그 분석까지 덧붙였는데요. 예. 여기 보면 이제 권영세 의원 같은 경우는 무려 400여 차례 거래를 하면서 3억 원 이상의 가상자산을 갖다가 거래한 것으로 드러났고, 김홍걸 의원 같은 경우도 지금 100여 차례 자산 거래를 하면서 1억 원 이상의 투자가 이루어진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조정원 의원 같은 경우도 역시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거래를 갖다 해왔는데요. 이런 것들은 김남국 의원을 공격할 때의 그런 입장에 비춰본다면 내로남불의 극치라고 말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걸 공개한 것이 물타기라는 거예요. 아니, 가상자산을 신고하는 걸 의무화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던 분들이 국민의힘의 의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상자산의 현황을 자진 신고한 의원들의 상황을 분석해서 내놓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물타기가 되고 고발할 사항이 되는 것인지 저희가 듣고 싶은 상황입니다. 참 그렇군요. 자, 그런가 하면 이제 집중호우로 인한 시설 피해 건수가 모두 12,300여 건으로 잠정 집계가 되고 있는데 응급 복구율은 77.3% 정도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정작 큰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예산이 없어서 배 보상에 대한 걱정이 좀 깊어지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건 무슨 이야기죠? 이 통계 수치도 사실은 너무나 부끄러운 그런 수치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 정부는 모든 것을 이제 구체적인 그 세세한 정보를 통해 가지고 인식하게 하려고 하지 않고 이렇게 아주 중립적인 숫자 몇 개의 그 뒤에 숨어버리려고 하는 것 같아요. 민가가 2,298채가 침수 파손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재민이 2만 명이 넘게 생겼어요. 공공시설에 8,416건의 피해가 보고됐거든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구체적으로는 어떤 고통들을 당하고 있는지를 공유를 하고 그 고통을 적극적으로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 정부가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고 국회는 어떻게 도와야 되는지를 논의를 해야 되는데 숫자를 쭉 나열하고 77.3%가 복구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 사실은 복구가 됐다, 응급 복구가 됐다라고 하는 건 응급 조치에 불과합니다. 쉽게 말해서 무너져 내린 축대에
그냥 덜 무너져 내리게 조치하고 그리고 건물 안으로 들어온 그 흙탕물 씻어내는 정도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완벽하게 재구실, 재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아직까지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응급복구율 77.3%라고 이렇게 발표해버리면 사람들은 이미 수해에 대한 조치가 끝난 걸로 생각을 하게 되겠죠. 네. 지금 현장에서는 구호품과 지원이 모자라서 굉장히 어려움들을 겪고 있고 특히나 예산이 지금 추경으로 빨리 예산이 마련되어서 이 이재민들에게 적절한 보상이 주어져야 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지금 법으로 정해놓고 있는 그런 지원이요. 집을 고치는 돈도 안 됩니다. 그런데도 그 돈마저 아직까지 나올 수 있는 기미가 없는 것이 추경을 하지 않기 때문이죠. 추경을 해야 예비비에서 그 돈을 빼가지고 쓸 수 있는 건데 추경 자체를 지금 논의를 하지 않고 있어요. 참 걱정스러운 그런 밤이 계속 깊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자, 평론가님, 그런가 하면 지난 5월 조선일보가 보도를 했던 건설 노동자 고 양희동 씨의 분신 방조 의혹을 제기하면서 기사에 실었던 CCTV 영상 캡처 사진이 검찰의 CCTV 녹화 영상이라는 게 좀 확인됐네요. 예, 조선일보에서 최훈민 기자가 단독 보도했던 내용이었는데요. 그런데 이 사진을 갖다 분석해 봤더니 영상을 캡처한 것으로 확인됐고요. 그 영상은 정확히 바로 검찰청에서 있는 그 CCTV의 그 각도와 또 거기서 찍혔던 그 내용과 동일한 것으로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청 민원실이다라고 하는 것까지 밝혀진 거예요. 예. 그러면 이 사진을 최훈민 기자가 어떻게 얻었을까요? 공식적으로 검찰에 요청을 해서 받았을까요? 아니면 검찰이 이 기자한테 넘겨줬을까요? 만약에 후자라고 한다면 이것은 끔찍한 검언유착의 상황이 지금 만들어진 것이고 분신을 한 열사를 모독하기 위해서 검찰이 작전을 했다라고밖에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인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공분하고 있는데 보도는 시민언론 민들레 정도의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밖에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예. 굉장히 안타까운 일인데요. 검찰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제대로 보도가 되지도 않고 알려지지도 않고 있습니다. 지금 검찰의 특활비가 물 새듯이 막 쓰여졌고 명절 때마다 떡값으로 쓰여졌다는 사실도 지금 뉴스타파를 통해서 알려졌는데 일반 언론에는 알려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상황에서 대통령은 통일부에서 어쩔 수 없이 익명으로 이게 그 단체의 이름을 가리고 지원해 줄 수밖에 없는 단체들이 있는데 그런 걸 가지고 부적절한 집행이라고 하면서 통일부를 통일청으로 격화시켜야 된다. 예. 인원을 150명을 잘라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검찰부터 먼저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아휴, 참 그렇군요. 통일부를 통일청으로 격화한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남북 간의 대화가 지금 꽉 막혀서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감이 꽤 높아지고 있는데 참 답답하군요. 그 업무를 해야 될 통일부를 청으로 격화시키려는 이런 내부 검토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스물스물 나오고 있는데 참 답답한 모습 여러 면에서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5086번을 쓰는 우리 애청자님께서요. 자, 그렇게 큰 참사, 그러니까 이태원 참사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태원 참사가 발생하는 것을 방치했는데 책임져야 할 행안부 장관이 법을 위반한 것이 없다라는 취지의 헌재의 결론이 쉽사리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대체 무슨 일을 저질러야 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는지 알고 싶습니다라는 따끔한 문자 함께 보내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평론가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김성수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